누구도 중국의 붕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중국을 10년 넘게 분석해온 34세 여성 안보연구원 윤서아는 이상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제조업, 금융, 부동산, 수출. 중국 경제의 심장이 동시에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자 북한까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대만 정보기관은 예상치 못한 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동북아를 누가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국제전략연구소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3개가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이 2개 쌓여 있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어요. 건물 전체가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날도 중국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나이 34. 국제안보연구원이에요. 대학원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10년을 중국 경제와 군사 전략만 파고들었죠.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중국 낙관론자로 통했습니다. 중국이 흔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올 때마다 저는 반박하는 쪽이었거든요.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인구는 14억 명.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를 넘었죠. 제조업 생산량은 전 세계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 없이는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쉽게 흔들린다는 생각은 저한테는 그냥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복합 경제지표 차트였는데 4개의 선이 동시에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지수, 수출 증가율, 부동산 거래량, 은행 유동성 지표. 4개가 한꺼번에 꺾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소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재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이상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건 늘 있는 일이에요. 한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서로 연결고리가 다른 지표들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하나가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 사례들을 빠르게 훑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충격, 부동산 버블이 터졌던 일본의 90년대. 전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어느 것과도 패턴이 달랐어요.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한 영역에서 시작해서 다른 영역으로 번지는 시기였어요.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쇄가 아니라 동시 충격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사무실에는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제가 보고 있는 그 그래프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눈을 비비며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데이터를 놓지 못했습니다. 잠을 줄였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다른 보고서 업무는 동료한테 부탁하고 저는 그 그래프 하나에만 매달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자료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숫자가 심각했어요. 지방정부들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그 수익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빚은 쌓이고 있었어요.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 지급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최근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었고
대형 건설사들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입주도 못한 아파트 대출을 갚고 있었어요. 소비 여력이 증발하고 있었죠.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으로도 20%를 넘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더 높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통계 발표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치가 낮게 보이게 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탕핑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유동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유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오르고 있었어요. 중소지역 은행들 중 일부는 이미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었고 당국이 조용히 수습에 나선 흔적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흔적은 있었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각각의 문제만 놓고 보면 관리 가능해 보였어요.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위기를 통제해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흔들리고 그게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청년 실업이 소비를 끌어내리고 그게 다시 제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어요. 서로 맞물려서 함께 가라앉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이걸 정리해서 미국 워싱턴의 연구소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 미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연구원, 국방부 자문 경력이 있는 교수, 전직 국무부 관료. 화려한 이력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웃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진다고요?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생각해보라고 공산당의 통제력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장이 비슷한 우려를 수없이 내놨다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 균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을 느끼면서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낯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일 서비스를 통해 온 것이었고 첨부 파일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출처 불명의 파일을 열어보는 건 보안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목 한 줄이 눈을 붙잡았어요. 중국 금융기관 내부 문건 일부 검토 요청. 결국 열었습니다. 보안팀에 먼저 검토를 맡겼고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였어요. 문서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중국 국유은행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고 수신처는 당국 고위 관계자로 표시돼 있었어요. 문서 안에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실 채권 규모, 지방정부 보증 채무 현황, 유동성 지원 긴급 요청 내역. 공개된 통계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일부 지역 국유은행의 실질 부실 채권 비율은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긴급 유동성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독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거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충격은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겉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이미 비상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였으니까요. 공개 발표와 내부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 정도라면 실제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어요. 먼저 한국 정보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 채널로 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어요. 동시에 워싱턴의 동료 연구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며칠 전 화상회의에서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워싱턴 쪽에서 빠르게 답이 왔어요.
문서의 일부 내용이 그쪽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한 정보와 일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이건 위조된 자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중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나온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그래프를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한테 체제 균열이라고 말했을 때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서를 보고 나니 달랐습니다.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와 이 내부 문건을 종합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 재검토. 아직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거가 있는 가설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워싱턴에서 2번 연락이 왔고 국내 정보 관계자와도 비공개 면담이 한 차례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진지한 표정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이베이 국방안보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저와는 학회에서 두어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어요. 비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중국군 관련 동향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제 쪽은 깊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군사 쪽은 전문이 아니라고요. 그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쪽에서 포착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장비 결함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함정 정비 문제, 부품 조달 지연, 일부 훈련 일정 축소.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몸이 조금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고요. 훈련도 하고 위협 발언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그림은 여전히 강경하다고. 하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내부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지면 중앙재정에 압박이 오고 그게 국방 예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군 현대화에 쓸 돈이 줄어들면 장비 유지 보수부터 타격을 받아요. 눈에 띄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구멍이 나는 거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 내용을 공식 보고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 대화 자체가 이미 공유라고 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경제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재정이 흔들리면 군이 흔들리고 군이 흔들리면 정치가 흔들립니다. 그 순서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경제 위기의 군사적 파급 가능성이었어요. 쓰면서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하는 게 제 일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대만 연구원과 통화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북중 국경 관련 자료 검토 요청이 들어왔어요. 원래 다른 팀 담당이었는데 제가 중국 관련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같이 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주요 교역 루트의 물동량 데이터였어요. 최근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었는데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추세 자체는 분명했어요. 에너지 공급 수치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원유와 석탄 관련 지표들이었어요. 이쪽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교역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간을 늘려서 보니 달랐습니다. 단기 등락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있는 감소였습니다. 북한 경제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주요 에너지와 원자재의 절대 다수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원유는 사실상 전량이 중국 의존이고 식량 지원도 상당 부분 중국을 통해서 오죠. 공식 무역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 대외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숫자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중국이 장기 위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자국 내 재정과 경제 문제를 수습하는데 여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이미 경제 제재로 수십 년째 압박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라는 버팀목 없이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 버팀목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떠올랐습니다. 더 강하게 도발해서 주목을 끌거나 아니면 내부 결속에 더 집중하거나 어느 쪽이든 한반도 안정에 좋은 그림은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고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북한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타이핑하면서 이 문장이 단순한 분석 결론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중국 경제 위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연결고리까지 볼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것도 흔들립니다. 경제도 군사도 국경을 사이에 둔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북아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복잡한 지정학적 교차점 위에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시에 이상하게 사명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완성한 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오면 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더니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67명이 앉아 있었어요. 군 출신도 있었고 외교부 쪽으로 보이는 분도 있었고 민간 연구소 배지를 단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였어요. 인사가 끝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중국 위기 가능성, 군사적 파급, 북한 연계성. 그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이미 다양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충격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불안정 시나리오, 동북아 동시 위기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대응 계획이 실무 수준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난민 대응 체계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임시 수용시설, 의료 지원, 신원 확인 절차.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에너지 공급 비상 계획도 있었습니다. 중국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대체 루트와 비축량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요. 수입선 다변화도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북한 안정화 관련 국제 공조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초기 대응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할지.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무 협의가 이미 진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지정학적 변수의 피해자로 분석해왔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눌리고 압박받고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 그런 시각으로 보고서를 써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크게 들렸어요. 최악을 가정한다는 건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는 나라와 대응하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저는 뭔가 부끄럽고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라가 그냥 버텨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회의가 있고 나서 2주 뒤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한 안보 싱크탱크가 주관하는 비공개 세미나였는데 동북아 위기 시나리오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전 자료로 배포됐다고도 했어요.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날 저녁 미리 연락을 주고받던 연구원을 만났어요. 전직 국방부 자문 이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제 보고서가 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처음엔 흥미로운 가설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추가 정보들이 겹치면서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했어요. 미국 연구자들이 가장 많았고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 저 포함 2명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경우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가. 처음 1시간은 중국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기초 자료로 쓰였어요.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표정이 무거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2번째 세션에서 각국 대응 역량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먼저 논의됐어요. 군사적 역량은 크지만 헌법 제약과 국내 정치 변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문제였어요. 인도는 자체적인 지역 현안을 먼저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나왔어요. 발표자가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북한과 직접 접경하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 이미 수십 년간 남북 관계와 주변국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온 경험. 경제 규모와 군사 역량, 그리고 외교 네트워크. 무엇보다 실제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실무 대응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한국은 지역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종 보고서에 그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화면에서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감동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오래된 게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미국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이 정도로 정교하게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아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였어요. 세계가 이제 막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워싱턴 출장에서 이틀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뉴스 알림이 쏟아졌어요. 퇴근 무렵 연구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는지, 그 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조용히 실력을 쌓아왔는지. 세계는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중국 경제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추적해온 내용들이 이제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어요. 연구소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처음 그 그래프를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들여다봤던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너진다고요 하며 웃던 미국 전문가들 앞에서 제 분석을 밀어붙일 때요. 출처불명의 내부 문건을 손에 쥐고 어디까지 밀고 나가야 할지 판단해야 했을 때도요. 대만 연구원이 말한 내용이 군사적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서에 적으면서도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했어요.
동북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지역 전체의 힘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어요. 50년 아니 어쩌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준비된 나라가 앞서갑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이미 세계 수익권이 됐고 원전 기술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쌓아올린 소프트 파워는 외교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번에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회의실에서 수면 아래에서 실무 계획들을 쌓아왔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문단을 고쳐 썼어요. 변화의 시대에 한국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은 틀렸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대를 준비해왔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 그 중심축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타이핑을 마치고 잠깐 멈췄습니다. 연구자로서 이런 문장을 쓰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전망은 틀릴 수 있고 역사는 예측대로 흐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어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